오늘은 최만식의 소설 태평천하 중 절정과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망진자는 호얀이라 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망진자는 호야다라고 하는 것은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오랑캐가 아니라 진시황의 아들인 호해라는 의미입니다. 즉 외부의 적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로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작품하고 연결시키면은 윤직원을 망하게 하는 것은 그의 자손임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작품의 결말을 암시하는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가족사 소설입니다. 가족사 소설이니까 1대, 2대, 3대 어떤 가문, 가족 구성원의 어떤 시대적인 세대 간의 어떤 문제점, 갈등,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족사 소설은 단순히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루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당대 사회의 현실을 다루고 있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서술자는 반어적 수법으로 부정적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으며 독특한 어투를 사용하여 독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부정적 인물,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 인물은 여기 있는 윤직원 영감이에요, 을 조롱함으로써 지주이자 고리대금업자인 윤직원 영감을 통해 사회의 모순과 중산계층의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모습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이 태평천하니까 살기 좋은 시대? No, 아니에요. 일제강점기를 지칭하는 단어로서 윤직원 영감의 왜곡된 현실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치 판소리에서 광대가 내지는 서술자가 이야기하는 듯한 그러한 문체가 매우 특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망진자는 호얀이라 편.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자기 붙인 말대가리 윤영구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는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는 하고 화강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 망하려고 하느냐, 우리만 빼고 어서 망해라 라고 외쳤답니다. 그런데 그의 소시적 어린 시절 윤두꺼비 시절에 윤직원 영감의 별명이 윤두꺼비야. 이름이 뭐야? 윤두섭이거든. 자, 그 다음에 자기 부친을 뭐야? 윤용규인데 이름이 말대가리 윤용규야. 즉, 자, 작중 인물들의 천박한 별명을 붙여가지고 일종의 풍자의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었대요. 왜? 이 아버지가 노름을 일삼다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어. 그러니 돈이 많으니까 화작들한테 피살을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노적? 쌀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은 거 얘기해요. 화강, 불꽃이 충천? 하늘을 찌를 듯이 공중으로 높이 솟아오른 하늘을 보며 원망하며 이놈의 세상 언제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고 어서 망해라. 자, 그냥 망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만 빼고 어서 망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어떤 공동체 이익 내지는 사회보다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어떻게 본다면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잠깐. 있었습니다도 아니고 있겠다요 해요체를 쓰고 있나요? 일종의 경어체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은 판소리 사설과 유사한 문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반세기 전, 한 세기가 100년이니까 반세기니까 50년 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그리고 그것은 당시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나에게 불리한 세상, 나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세상, 웅장한 투쟁인데 이걸 야, 나 빼고 다 망해라, 이게 뭐 웅장해?
그건 일종의 뭡니까? 반어적이고요. 냉소풍자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있겠다요라든가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라든가 이런 거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일종의 뭡니까?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네요. 한마디로 뭡니까? 나라는 망하고 본인만 부자가 됐단 얘기예요. 이것도 일종의 판소리 사설적인 문체이면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을 조롱하는 것이고요. 일종의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자, 그런데 점점점점점 그런데 점점점점점 그런데 자, 어때요? 이 아이가 뒤집어진다 안 뒤집어진다? 뒤집어진다는 거지요. 승리하기는 했는데 좌절할 것을 암시하는 말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윤직원 영감의 과거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너방 고씨만 빼놓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고씨는 윤직원 영감하고 사이가 안 좋은 대립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서울아씨, 태식이, 뒤채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옹이 아래, 옹이 부축하여 호위하는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 앉았습니다.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너 경손애비, 이 경손애비가 누군데? 종수. 부디 정신 차리라. 부디 정신 차리라. 한마디로 뭡니까? 훈계하는 거죠. 정신 못 차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냐 이거죠. 윤직원 영감이 종수더라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곰곰이 세심하게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 식구가 있는 데니까 점잖게 경손해비지요. 안 그랬으면 육두문자가 다 나갔을 거예요. 뭐 이거겠죠? 안 식구라고 하는 것은 종수의 아내를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 해도 네 아우 종아기만 못해요. 자, 이렇게 비교하는 거 별로 안 좋은데 종아기 그놈은 재주도 있고 착실하여서 너처럼 허랑하지도 않고 허랑하다는 것은 허망하고 실속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처럼 허망하고 실속 없지도 않고 라고 하면서 종수를 탓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또 하나 종아기에 대해서 윤직원 영감은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럴 뿐더러 내후년이면 대학교를 졸업하잖냐? 내후년이지? 네. 그렇지.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3년이나 다직 4년 찌들어나면 다직이라는 건 기껏 겨우 한 4년 정도만 고생하고 노력하면 그놈은 지가 목적헌 요새 목적이란 말 잘 쓰더라. 그 목적헌 경부가 되어갖고서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요. 이때 경부라고 하는 건 경찰관의 한 직위예요. 고위관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 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놈은 지가 목적헌 경찰서장이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뒤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종학은요 경찰서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럼 이건 누구의 목적이야? 이거는요 윤직원 영감의 목적이에요. 윤직원이 종학에게 바라는 바이며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일제시대잖아. 그 다음에 경찰이라면 일제경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친일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상관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거죠. 누가? 윤직원 영감이. 그러니께로 너도 정신을 뻗쩍 차려갖고서 어서 군수가 돼야 하지 않겠냐? 윤직원 영감은 종수 형한테는 군수를 기대하고 있고요. 동생 종학이한테는 경찰서장을 기대하고 있네요. 동생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형놈은 겨우 군서기를 댕기고 있다. 난 부끄러워서 어떨티요?
글씨 군수도 되고 경찰서장도 되고 하면 넌 너희들 좋고 너희들 호강이지 뭐. 그 호강 놔주냐? 내가 이렇게 아등아등 잔소리 하는 것도 다 너희들 위해서 그러는 거요. 너희들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죠. 사실은 자기 욕심이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나는 팔이 족통만 치도 상관없어야. 알아듣냐? 팔이 족통이랬는데 이 족통은 다리야. 그러니까 파리의 다리. 조금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자신의 소망이죠. 손자들을 출세시켜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윤직원 영감의 권력지향적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놈 종학이는 참말로 쓰겄어. 그놈이 어려서부터 원원이는 또 뭐야? 워낙 나를 자별하게 따르고 특별히 따르고 재주도 있고 착실하고 커서도 내 말 잘 듣고 내가 그놈 하나는 넌 꼭 믿는다. 믿어. 한마디로 뭡니까? 종학에 대한 윤직원의 기대와 신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종학은 지금 이 자리에 없어. 일본 가 있어. 공부한다고. 작년 올룰로 들어서 그놈이 돈을 좀 어찌 휘피 쓰는가 보다마는 돈을 어찌 좀 휘피 써. 그러니까 뭐야? 공부하는 놈이 돈이 뭐가 필요해? 라고 하는데 돈을 허프게 쓴다라고 하는 건 돈 달라 소리를 많이 했나 봐. 한마디로 종학이가 뭔가 꾸미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허기사 니기다 되면 안 쓰는 심이지 라고 하는 것은 이 종수는 엄청 갖다 썼나 보지요. 사내 자식이 너처럼 허랑하지만 말고서 한마디로 언행이 허황되고 착실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거를 안 하고서 지 주때만 실할 양이면 돈을 써도 좀 괜찮은 법이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500원 꼭 쓸 때가 있다고 편지가 편지를 하길래 두말하지 않고 보내주었다. 500원이면 지금은 얼마일까? 500만원? 뭐 이 정도 될까? 500만원보다 더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제시대니까. 아무튼 간에 종학에 대한 윤직원 영감의 신뢰와 기대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뒤에 가서는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신뢰가 많은 사람이 사고를 치면 받는 충격은 훨씬 더 크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종수에게 훈계하는 윤직원 영감이 되겠습니다. 마침 이때 두둥 마당에서 하고 점잖은 밭은 기침 소리가 납니다. 이 기침을 왜 해요? 제가 왔습니다. 이거죠? 마침 이때 누군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이렇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꼭 사건이 나죠. 창식이 윤주사가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어디서? 집에서. 그러면 창식이는 누구고 윤주사는 누군데? 그러면 이거 같은 사람이에요. 창식 윤주사는요 윤직원의 아들이고 종수 종학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간밤에 동경 써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댁 아버지한테 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동경에서 온 전보 요거는 이렇게 네모칠게요. 네모치고 별표 빵 때려야 됩니다. 이 전보가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이 종학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담고 있는 전보거든요. 경찰서장대라고 보냈더니 경찰한테 잡혔어.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창시가 여기 온 이유가 되겠고요. 사건 전환의 결정적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오면서 억지로 왔대요. 그건 결국 창식과 윤직원과 창식의 관계가 썩 좋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윤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서서는 아들 종수더러 언제 왔느냐고 식상이 아른 채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게 생각하면서
역시 토방으로 내려서는 두 며느리의 삼가로운 무언의 인사와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 누이 동생 서울아 씨의 입 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친 윤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 자리 쭉 꾸부리고 앉았습니다. 절을 한 자리 꾸부리고 앉았대요. 일종의 비아냥의 어조예요. 아들 종수더러 한 자리 절과 이복 동생 태식이한테 경례를 받은 후 비로소 한쪽 옆으로 꿇어 앉습니다. 자, 여기까지 드디어 윤주사가 방문 왔네요. 자, 그런데 이 윤직원 영감은 내 아들 왔네 이리 와 이럴까? 아닌 것 같아. 그죠? 해가 서쪽으로 뜨겁구나? 뭐야 이건 또. 아버지가 아들한테 한 얘기야. 해가 서쪽으로 뜨겁구나? 웬일이냐? 이거죠? 한마디로 창식이는 평소에 오지 않아요. 근데 왔으니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윤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짓는 소리입니다. 뭐 타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돈 달라러 오지?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창식은 평소에 돈이 필요할 때만 왔었나 보네. 그죠? 어쨌거나 간에 자기 자식이지만 온 것에 대해서 못마땅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윤직원이나 윤창식이나 둘 다 풍자의 대상입니다. 저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그래서 찾아왔단 얘기죠. 그리고 일종의 사건 전환의 계기고요. 윤직원의 욕망이 좌절됨을 암시합니다. 이건 뒤까지 봐야 알아요. 지체를 바꿔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둘이 하는 짓거리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라고 해서 윤직원의 경망스러움을 풍자하는 서술자적 논평 내지는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습니다. 동경서? 전보? 종학이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대요. 동경서? 전보? 웬 전보? 종학이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대요. 이게 내용이죠. 그랬더니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쿵 찢는 바람에 방구들이 방바닥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뻥이 좀 심하죠. 과장이에요. 근데 그 과장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여선 온 식구가 제가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몽치는 망치 정도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레져서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왜? 충격받았거든요. 어우, 서프라이즈. 비유적 표현이고요. 얻어맞은 양 하는 거 보니까. 자, 여기까지는 종학의 피검, 경찰서에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윤직원 영감.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며 잔뜩 쪼그리틀고 앉습니다. 쪼그리틀고 앉는다는 것은 몸을 완전히 구겨가지고 앉는 거야. 왜? 누군가가 자기를 덮치거나 덤비거나 때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방어적 자세라고 보면 되는 거야. 왜 이런 방어적 자세를 취해? 그건 두 가지죠. 윤직원 영감이 받은 충격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방어 의식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격적으로. 뭔 소리냐? 뭔 소리야? 놀래가지고 말도 못해. 그놈 동무가 친 전보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너무 짧아요. 윤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에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본이니까 일본어로 된 문장이니까 몰라보고 윤직원 영감은 일본어 잘 못하네. 윤주사의 서사라고 하는 건요. 남들 글을 대신 글 쓰거나 번역해주는 사람이에요. 민서방에 번역한 글자 그대로지요.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 요게 이제 전보 내용이죠. 꼴랑. 어떤 내용인지 몰라. 결과만 보여준 거야. 이러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이겠지요. 아, 그건 몰라.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어? 자, 여기서 이제 사회주의라는 것은 지금의 공산주의예요. 근데 지금의 공산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산주의라기보다는 독립운동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보다도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이것도 역시 과장이죠. 과장된 모습을 통해서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어요. 이때 윤직원 영감의 심리를 한자로 성어로 얘기해라 그러면 아마 망연자실 별표빵이 되겠습니다.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하물에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이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자,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아서 몽치로 뒤통수 얻어맞은 거? 아, 종아기가 경찰에 잡혔다는 사실. 2번은 뭐야?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사실. 이 땅이 움푹 가라앉아 꺼진 것 속으로 쑥 빠진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사실보다도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는 거지요. 그것을 땅이 저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뭐예요? 비유적 표현이죠.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충격이 매우 컸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종아기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종아기의 안전보다는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충격이 더 컸습니다. 윤직원 영감은 시방, 지금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그 불황당패가 백길 천길로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아기의 배신과 기대를 저버린 것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나오고 있죠. 왜? 아버지가 화작들한테 잡혀 죽고 온 집이 다 불살라졌잖아. 그거예요. 이 사회주의를 화적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위협을 느낄 수는 또는 위협을 주는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화적대가 침노하는 것보다도 더 분하고 그 화적대가 침노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웠거든요.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자, 이 호는 오랑캐 호자거든요. 그러니까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만리장성 쌓아야지 이랬던 거야. 그는 진나라를 망하게 한 자, 호가 아니고 그의 자식 호의 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윤직원 영감은 자신의 집안이 망하는 것을 두 눈 멀쩡히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나라는 윤직원 영감의 가문, 집이 될 것이고 호는 한마디로 누굴 가리키는 거야? 종아기를 가리키는 거죠. 아, 그리고 보니까 아까 봤던 거 망진 자는 호ян이라 라고 하는 소제목의 의미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이때 윤직원 영감의 심리 상태를 속담으로 쓴다면 뭐가 되겠니? 그렇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사와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서 인물이 갖고 있는 심리적 충격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종아기 사회주의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윤직원 영감이 되겠습니다. 사회주의라니, 윤직원 영감은 사람을 아무렇게나 잡아먹을 듯 집이 따라가게 큰 소리로 포효를 합니다. 아까는 쭈그리고 앉았죠. 그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누군가가 자기를 때리면 방어하려고 하는 방어기제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뭐예요? 잡아먹을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공격적인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해악성을 보여줍니다.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더니 그게 참말이야? 참말이야?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 때 나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보이기는 했어요. 염장을 지르죠. 그러면 참말이구나. 그러면은 참말이야.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외양묘사죠. 외양묘사를 통해서 어떤 당혹스러움이라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쳐 죽일 놈, 깎아 죽여도 아깝지 않을 놈, 그놈이 경찰서장 하라니까 생판 사회주의를 하다가 됐다 경찰서에 잡혀? 이 오사육시 얼놈이 오사육시? 이거는 오사와 육시예요. 오사는 뭔데? 그랬더니 오사는 형벌이나 재난에 당하여 비명에 죽는 걸 얘기해요. 육시는 시체를 다시 끄집어내서 목을 다시 한번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사육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벌이나 재난을 당해 비명에 죽은 시체에 다시 목을 벤다. 뭐 이런 거야. 쳐 죽일 놈, 뭐 이런 거죠.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히어?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에 대껴서 무엇에 시달려서 그런 불황당패에 들어?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회주의 운동하는 걸 뭘로 본 거야? 불황당패로 본 거죠. 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잖아. 부자를 타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직원에게는 그냥 불황당인 거야 라고 보는 거죠.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자, 일제시대잖아. 일제시대인데 좋은 세상이래. 왜? 자기 가문의 안전과 재물을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좋은 세상이라고 본다는 건 윤직원 영감의 어떤 왜곡된 사회인식 내지는 역사인식이 드러난다는 거죠. 윤직원 영감은 팔을 걷어붙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비유법이죠. 자,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암소를 찾는 황소가 우는 소리니까 얼마나 크겠어? 그거죠. 화적패가 있더냐, 불안강 같은 수령들이 있더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가던 말세 다 지나가고, 한마디로 윤직원과 윤직원 아버지가 살던 과거죠. 자 보아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야, 거리마다 순사가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일제의 감시가 매우 심했다는 건데, 그 다음에 공명한 정사가 있다는 것은 탄압이 심했다는 건데, 그것을 좋은 세상이라고 본다는 거야. 역시 왜곡된 현실인식이죠. 남이 누군데? 일본은 수십만 명을 동병 군사를 일으켜서 조선놈 보호해주고 있는데, 자, 조선놈을 보호해줘? 전쟁하는 거죠.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야. 지것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에게 있어서 태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물건 잘 지키는 거면 되는 거야. 뭐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고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윤직원 영감이 생각하는 태평천하입니다. 즉 식민체제에 순응하며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친일 지주계층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 태평천하! 한마디로 현실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땐 이게 진짜 일제시대가 태평천하예요? 아니죠. 일종의 반어법이에요. 이 반어법을 통해서 등장인물이 지닌 시대인식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독자로 하여금 비판적 시각을 갖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도대체 왜 나라가 망했든 안 망했든 뭐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든 굶어 죽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만 잘 살면 되지 라고, 나라가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 자신 개인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죠.
어째서 지가 세상 망천을 불안당패에 참석을 한단 말이야. 참석이라는 건 참여. 사회주의에 참여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당시 사회주의 운동을 뭘로 봤어요? 세상 망천을 불안당패로 봤다는 거죠. 그러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여기는 윤직원 영감입니다. 땅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뭐야 이거는 행동을 통해서 분노가 매우 크다는 걸 보여주죠. 그 몸집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괄괄하다 그러면 대충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근데 여기서는 괄괄한 게 몸짓이 괄괄한 거니까 아마 1번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미친 사람 같습니다. 일종의 조롱, 풍자고요. 서술자의 입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든 집안 식구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상이 되지는 않은가 하며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나 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깎아서 죽일 놈, 착착 깎아 죽일 놈. 자, 분노죠? 그놈을 내가 편지하여서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그렇게 말할 거야.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할 거야. 분노죠? 오냐 그놈 3천석거리 재산을 나누어 주려고 하였더니 오냐 그놈 3천석거리를 톡톡 팔아다가 경찰서에다가 사회주의 하는 놈은 잡아가두는 경찰서에다가 주워버릴 거야. 이 죽일 놈. 한마디로 뭡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거죠. 배신감이죠. 간이 아니고. 마지막은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좌절이죠. 분노와 좌절, 절망, 절규 이런 것들을 편집자작 논평으로 보여줍니다. 이 태평천하에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꿇어앉았던 윤주사와 종수도 따라 일어섭니다. 그놈이 만석군의 집자식이 세상 망천을 사회주의 불안당패에 참섭을 이어 죽일 놈 연애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차차로 사랑개로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뒤에 쳐져 있는 식구들의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든대요. 암담한 여운? 그렇죠. 붕괴죠. 가문의 붕괴를 암시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어두운 얼굴들을 면면상고 말없이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할 바를 잊고 몸둘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마치 장수의 주검을 만난 군졸들처럼. 자, 여기서 말하는 군졸들은 누굽니까? 그렇죠. 군졸들은 식구들이에요. 그러면 장수는 누구겠어요? 그렇죠. 윤직원이죠. 윤직원 가문의 몰락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즉 작가는 식민지 시대를 태평천하라고 주장하는 윤직원 영감과 그 과정이 허물어져가는 과정을 통해 식민지 사회에서의 올바른 가치관과 현실 대응 방식이 무엇인가를 암시하고자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설은 여기서 끝을 냅니다. 자,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분노하는 윤직원 영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태평천하의 절정과 결말 부분인 망진자는 호얀이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걸 잠깐 우리가 중요한 것만 몇 개 잡는다면 일단 제목이에요. 제목 망진자는 호얀이라 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여기서 드러나죠. 이 고사는 진시황 때 도사였던 노생이 바다에 갔다가 괴이한 지도를 발견하여 왕에게 바쳤는데 그것에는 망진자는 호얀이라 라고 하는 문장이 쓰여 있었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이것을 무서워요. 왜? 이 괴이한 지도는 아마 이거 하늘이 내린 거야 라고 생각했나 보죠. 북쪽에 만리장성을 쌓았대요. 왜? 호라고 그랬거든. 이때 호가 오랑캐 호자거든. 오랑캐의 침입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정작 오랑캐가 아니라 그의 아들 호해였다는 거죠. 즉 윤직원 영감의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은
외부에서의 어떤 시련이 아니라 내부에서의 문제, 즉 손자 윤종학임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윤직원 영감의 역사인식이에요. 역사인식은 여기죠. 거리거리 순사여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야 라든가 제거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 라든가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윤직원 영감의 왜곡된 역사의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시 식민지제에 영합한 친일 지주층의 반민족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채만식의 소설 태평천하 중 절정 결말 부분인 망진자는 호연이라 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